지금 책을 좀 소설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댄 브라운의 오리진이라는 책이 있어서, 오리진이라는 책은 AI랑 그리고 종교 그리고 과학에 관련된 그런 얘기인데, 댄 브라운 그 다빈치 코드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읽어보진 않았고 그냥 듣기로는 종교적인 얘기도 많고 그런 건데, 지금 오리진이라는 소설을 제가 댄 브라운 거를 거의 처음 읽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도서관에서 빌려서 봤죠. 또 심지어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제가 또 그 AI에 대한 관심이 또 유독 많기 때문에 제가 또 대학교에서 그걸 공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오늘 또 이렇게 셀러프가 있다고 트위터 아침에 읽다가 커피 마시면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레코딩 할 겸 또 여러분들이랑 쉐어를 할 겸 어찌 생각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모두가 사라고 할 때 떠나고 모두가 팔라고 할 때 사라, 그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차트 관련해서는 저는 차트 쪽 특히 테크니컬한 그런 거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비트코인 버거남님 또 그리고 지금 읽고 있는 또 다른 책이 슈와거의, 이거는 또 박경철 시골의사 선생님이 혹시 그 차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꼭 읽어보라고 해서, 입문자면 슈와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SCHWAGER, 그분의 성함이고, 그 다음에 그 책 제목은 Getting Started in Technical Analysis, 그래서 뭐 입문자를 위한 뭐 기술 분석, 그거 와일리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급하게 읽고 있는 거 아니고 요즘 제가 또 다시 또 기초 과학이랑 그리고 통계에 다시 꽂혀가지고 칸 아카데미에서 막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냥 물리학 공부하고 그냥 뭐 완전히 그냥 고딩처럼 그냥 그런 과학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 차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재밌긴 한데 좀 제가 하도 이렇게 좀 재미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재미가 없으면 그냥 덮거든. 책도 그렇고 뭐든. 오늘만큼은 그래도 좀 차트를 보면서 저만의 좀 생각을 공유를 해보자. 지금 이렇게 내려갈 때 또 제가 조금이나마 한국 비트코인 커뮤니티 그리고 뭐 미국 주식 특히 테슬라 커뮤니티한테 할 수 있는 게 뭘까? 뭐 저는 뭐 항상 뭐야 될까요? 긍정의 전도사라고 해야 되나? 절대로 쫄 필요가 없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저는 일단 레버리지를 안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마켓 투 마켓 레버리지를 안 사용한단 말입니다. 저는 레버리지를 예전에는 진짜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는 안 좋게 봤어요. 저거 왜 이렇게 위험한데 왜 저기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실까. 근데 자본주의를 살면서 바닥일 때 빚을 안 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2020년에 저는 똑똑히 봤기 때문에, 물론 2020년이 특별한 케이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닥을 찍고 바로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때는 다르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잘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더 이렇게 발전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고 더 돈을 벌려는 그런 욕망이 있다, 사람들이. 제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고전을 한번 탐독을 해보자. 그래서 동양 철학 같은 경우에는 손자의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의 그런 고대 중국 사람들의 그런 사상을 배울 수 있고, 또 저도 몰랐는데 임건순 작가님의 손자병법을 뭐 읽다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임자, 건자, 순자. 진짜로 책을 너무 잘 쓰셔가지고 저 같은 아마추어적인 그런 철학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입문서이고, 저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계몽주의 때부터 시작된 또는 르네상스 때부터 시작된 서양의 그런 또 문물들을 우리가 개화기 때부터 해서 뭐 받아들인 지 진짜 길어봤자 2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상들이 좀 짬뽕이 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두루뭉실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비트코인은 여러분 새로운 어떻게 보면 종의 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찰스 다윈을 정말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어요. 찰스 다윈은 그냥 학교에서 종교 과학에 관련된 그런 교양 수업이 있어서 그때 들었을 때 잠시 깔짝깔짝거리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계속 기억이 남는 책이 기억에 남는 수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가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 시작된 그 서양 철학의 그런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홉스도 읽고 그 다음에 루소도 읽고 그랬거든요. 그 수업이랑 또 지금 말씀드렸던 그 종교 과학 수업 중에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찰스 다윈만 기억이 나. 그렇게 뿌리에 뿌리를 들어가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게 이 서양 철학이라는 게, 특히 서양 근대 철학이라는 게 동양 고대 철학이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엄청 좀 신기하게도. 근데 이 근본적인 사상의 차이는 뭐냐면, 동양이랑 서양이랑, 이건 임권순 작가님의 생각이고 또 저도 약간 동의하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동양 철학의 정수는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야. 안 싸워도 되면. 서양 철학의 좀 약간 그 근본 뿌리는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안 읽어봤지만 그 손자의 손자병법은 동양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신전론을 강조하죠. 신중하게 전쟁을 치러라. 그리고 우리 그 클라우슈위츠의 독일 그 퍼러시아 사람이죠. 지금은 독일. 그분이 이제 전쟁에 관련된 또 어떻게 보면 그 손자병법 비스무리한 거를 또 유럽에서 썼어요. 그 책도 엄청 두껍고, 그런데 그 책은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읽어보지 않았지만 듣기로는, 카더라로는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군인을 배치를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처럼 참호해서 싸우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대열을 맞춰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항상 그 가끔씩 그런 영화 볼 때마다, 와, 어떻게 저렇게 총을 저렇게 겨누고 싸울까, 대놓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싸웠다 해. 그게 기사도 정실이다 뭐다 해가지고. 이 동양과 서양,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 둘 다 배울 점이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뭐 사상들이 엄청 많죠. 그 중간에도 중동도 있고, 중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아라비아 숫자를 쓰잖아요. 그게 그것도 정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그 이탈리아의 그 이탈리아 분인가, 아무튼 그분 아시죠? 파스칼 수학자. 그분이 이제 그때 피라미드에 꽂혀가지고 이제 저기 피라미드 보려고 이제 저기 중동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아라비아 숫자를 발견을 하고, 야, 이거는 로마 숫자는 이 숫자가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쓸지를 못하는데, 내가 저기 가가지고 이 아라비아 숫자를 보니까 이건 진짜 대단하더라. 지금 우리 지금 차트 볼 때도 다 아라비아 숫자 쓰고 그러잖아요. 이 아라비아 숫자를 어떻게 잘 이렇게 데리고 와야겠다, 유럽에. 그렇게 해서 유럽의 수학이 뭐 그렇게 꼭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프린팅 프레스, 그러니까 그 인쇄혁명술이죠.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술이랑,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때로 뭉쳐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글을 쓰려고 하면, 그러니까 글을 썼는데 그 필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종이에 적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심지어 교회에 또 따로 이렇게 부서가 있었나 봐. 이렇게 성서를,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나 봐요. 그때 당시에 한 13세기 이럴 때. 그렇게 하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게 뭐 한 몇 달이고 걸렸다 그랬는데, 지금 어찌 보면 구텐베르크 인쇄혁명술 때문에 몇 시간 만에 그런 게 성경 하나가 뚝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식이 점점 보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구텐베르크가 물론 우리나라도 즉시 심체 요절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 그런 할자 인쇄 형문술이 있었긴 했지만 그 근본적인 차이는 뭐였냐면 제가 알기로는 고려시대 때 그 즉시 심체 요절 같은 그런 거는 정부 주도에 그렇게 관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상업화 시킬 생각은 안 했는데 구텐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또 프러시아 그러니까 그 독일 지역에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있었는데 독일은 여러분 유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독일이 통일되는 거를 정말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일 이 게르만족들이 엄청나게 전투민족이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결집이 한번 되면 결집이 됐기 때문에 또 서로마가 망했죠. 서로마 제국이. 그런 역사적인 또 유럽인들의 그 피해 있었나 봐. 그 DNA에. 그런 역사적 교훈이. 그러다 보니까 항상 독일을 찢어놓기 위해서 그 라인강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베를린이랑 그리고 함부르크랑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엄청나게 그 가르려고 막 함부르크 왕조가 있고 뭐 또 무슨 베를린에 또 무슨 왕조 뭐 귀족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지들끼리 치고받게 싸우게끔 막 프랑스랑 막 영국이랑 막 지원을 해주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중동이랑 약간 비슷하죠. 중동에 지금 막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부족 국가들처럼. 그렇게 해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은 약간 좀 우리가 중국 전국 시대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전국 시대 때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제 나라 사람이면 뭐 제 나라 사람이야. 태어났긴 제 나라인데 저기 어디 무슨 진나라 이런 데가 꽤 괜찮은 그렇게 인재를 막 이렇게 받아들이고 막 이렇게 융성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는 거야 인재들이. 그러니까 자유롭게. 뭐 자유롭다기보다는 아무튼 가도 뭐 이 사람은 뭐 출신이 이런데 믿을 수 있는 스파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의심도 물론 받았겠지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내셔널리즘이 좀 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패턴이 있는데 이제 패턴을 계속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차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패턴을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좀 약간 그 컴쟁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좀 이 큰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사고를 해보자. 이 비트코인이라는 걸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왜 인문학적으로 그리고 좀 더 과학의 역사를 통해서 이 지금 문명의 출현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봐요. 그리고 그렇게 문명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렇게 뭐 오늘 하루 뭐 7% 8% 떨어지는 거는 막 오케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centralization 그러니까 중앙화되고 탈중앙화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되는 탈중앙화되는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시면.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가 그게 정말 극명한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전국 시대가 있었다가 그냥 막 이렇게 붕괴돼 가지고 막 나라가 찢어져서 막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통일이 되고 한 나라로 그러다 또 찢어져 가지고 또 천하가 또 이렇게 또 뭐 해가지고 삼국지 유비 조조 간우 뭐 이런 분이 나오시고 막 해서 싸워가지고 막 했는데 막 제갈량이 뭐 저 북벌하러 가고 막 그러니까 그렇게 막 위초고 이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마씨가 결국은 통일을 해버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그러다가 송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국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가 중국을 욕할 게 아니고 고구려 우리 선조들인 고구려 분들이 뭘 하셨냐면 중국을 정말로 철저하게 공부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나라 양제가 그 고구려를 침공을 했을 때 왜 살수대첩 유명하잖아요. 그 살수대첩의 그 어떻게 보면 그 그게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손자병법에서 그 작전편인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강을 건너올 때 그러니까 강을 건널 때 때리지 말고 강의 중간에 왔을 때 때려라 그런 말이 있대. 그 손자병법 읽어보면 그 일지문덕 장군님이 그런 거를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고구려 분들이 엄청나게 그 실리를 챙겼던 그런 민족이었다. 근데 그렇게 전투민족 그리고 고구려가 그렇게 됐던 이유는 그 실리를 챙겼던 실리적인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적이든 아군이든 뭐든 실수를 했으면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항상 그 명분을 중시시 생각하는 보여주기식 문화가 어떻게 보면 그 겉표면에서 나오는 명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현상인데 명분이 중요하기보다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명분이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살아갈 때 글쎄요, 너무 명분을 챙기는 그런 사회가 과연 진짜 좋은 사회인가? 저는 오히려 맹자도 여러분 그 항생 뭐 항심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했잖아요. 진짜 고귀한 선비가 아니면 등 따시고 배 따시는 게 최고다. 고귀한 선비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고귀한 선비로 몰아세울 때 그게 바로 소련이 되는 거예요. 소련이 그래서 저기 골로 갔죠. 80년 동안 거의 그런 모든 사람이 고귀한 선비라 생각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고귀한 선비는 없었다. 알고 보니까 심지어 스탈린 그 사람 자체도 자기 핏줄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그렇게 자기 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그 아담 스미스가 간철한, 저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정말 위대한 책이지만 저는 도덕 감정론이 진짜 대단한 책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도덕 감정론을 좀 저도 다 읽어본 건 아닌데 그 도덕 감정론을 잘 이렇게 풀이해 주신 로버트 러셀이라는 그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 교수님의 책 Why Adam Smith is Cool인가 뭐 아무튼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도덕 감정론에 대해서 그 도덕 감정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한 10년 뒤인가 20년 뒤에 미국 독립선언 연도에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왔죠. 어떻게 그렇게 참 아다리가 맞죠. 저 신기해요. 그렇게 보면 이 인류의 그런 발전을 어떻게 보면 그 경제학적인 시점에서 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겠지만 저는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뭐 그렇겠지만 근데 책을 많이 읽어도 헛똑똑이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근데 항상 저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그 근본적인 얘기를 좀 봤으면 좋겠고 진짜 이렇게 근본의 근본으로 들어가면 과학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근본에 들어가면 수학이다 결국은. 수학도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고 고등학교 때 그러는데 그 수학 중에서도 저는 좀 그냥 기초 수학 있잖아요. 진짜 기초. 그러니까 우리가 와 이거는 누구든지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뭐 모두가 안다고 저는 생각해요.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기본적인 수학부터 차근차근 저는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칸 아카데미는 또 심지어 그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또 공짜예요.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 칸 선생님이 정말로 잘 가르쳐 주시고 일론 머스크도 칸 아카데미에 한번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일론 머스크가 제가 알기로는 기부도 꽤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 칸 아카데미는. 저도 대학교 다니면서 칸 아카데미 덕분에 정말 수많은 고비들을 칸 아카데미 때문에 넘겼다. 칸 아카데미 가시면 한국어로도 번역도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내가 좀 수학이 부족하다, 기초 수학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초등학교 수학까지는 아니더라도 중학교 수학 때부터 이렇게 조금씩 대수학도 좀 해보시고 그러면 결국 모든 게 이 차트를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피바노치 수열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수학이에요. 수학. 논리거든. 논리를 따라서 이게 쭉쭉쭉 설명을 해서 수학 문제를 풀듯이 우리가 이 투자를 할 때도 뭐 투자는 또 예술이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좀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또 차트로 돌아가자면 지금 비트코인이랑 테더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평선이에요.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을 계산하는 것도 이렇게 수학 공식을 보면 이동평균선의 수학 공식 정말 쉬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일 평균을 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해가지고 5일 전까지의 그 평균 그 가격을 구해가지고 그거 디바이드 바이 그러니까 나누기 5를 한 거야. 5일 평균이라고 따지면. 그러니까 n일 평균이면 n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 이동 평균 또는 이 RSI 뭐 EMA 그러니까 Exponential Moving Average라고 하죠. 그거는 좀 더
최신 경향이 있게끔 더 최신 거에 가중치를 둬서 이동 평균을 구하는 방식이고, SMA 지금 보는 게 심플 무빙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 심플하게 그냥 평균을 그냥 딱딱딱 내자. 굳이 그 가중치를 두지 말고 그런 식으로 그 밑에 깔려 있는 수학을 다 까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공식이 있는지는 대강은 좀 인투이션을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대강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를 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솔직히 말해서 이동평균선 말고 볼 게 뭐 있는지 싶어요. RSI랑 이동평균선만 봐도 대충 살 타이밍 보이거든.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살 타이밍이지. 왜냐하면 지금 이게 초록색이 50일 이동평균선인데 비트코인 기준입니다. 그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 지수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고 내가 살려는 그런 알트코인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그때 사는 거야. 저도 이더리움 살 때도 비트코인을 먼저 보고 사는 거예요. 이더리움도. 아직 이더리움은 하나도 안 샀는데 제가 이 50일 이동 평균선에 타치를 했을 때 한번 사는 게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50일 이동 평균선이 그때 당시에 한 57,000불이었나 그랬는데 요때 한번 내려왔길래 한번 이렇게 줍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떨어지죠. 왜 저도 물렸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물렸는데 또 왜 더 안 사느냐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처음 공부할 때 5만 불 요때 이 부분에서 꽤 많이 샀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한번 그냥 비트코인 그냥 배우면서 이거는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이동 평균선 위로 올라가고 미친 이렇게 개가 주인 앞으로 뛰어놀고 막 미친 듯이 지 혼자서 가격이라는 개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산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좋은 또 기회가 온 거죠. 53,000불 밑으로 비트코인 버거남님 같은 경우에는 괜찮다. 53,000불까지. 근데 저는 한 5만 불에서 한번 줍줍을 또 할 것 같아요. 이 5만 불. 한번 그러니까 이 50일 이동 평균선이랑 200일 이동 평균선 이 중간에서 한번 줍줍을 하겠다. 한번 줍줍을 하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봉이 중요합니다. 주봉. 일주일 단위로 보여주는 차트죠. 이 주봉을 보셨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1평균으로 보셨을 때 200일 이동평균선이 46,000불이고 주봉으로 봤을 때 50주 평균이 46,000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50주 평균에 한번 터치를 했을 때 살짝 발을 담그는 게 저는 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래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지만 하락의 그러니까 이게 50일 이동 평균선이 약간 무서운 게 50주 이동 평균선이 약간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한번 겪었던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엘리어트 파동으로 꺼놓은 건데 엘리어트 파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엘리어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피바노치 수열이라든지 자연계의 모든 걸 보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있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또 일본에 쌀을 팔고 그랬던 무슨 3법을 만들었던 미스다시인가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3파동 9파동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도 보면 엘리어트 파동이랑 빼박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시골 의사 박경철 선생님의 다시 쓰는 기술 분석이라는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제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거 진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근데 차트 그거 미신 아니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건데 뭐든 배우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뭐든 일단은 배워놓으면 나의 무기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K3 사수면 K2는 다 알고 K2 사수라면 K3를 어떻게 닦아 써야 되고 해안포는 어떻게 닦아 써야 되고 이런 거를 저도 그때 당시에 안 배웠어. 잘 그냥 하기 싫은데 맨날 삽질시키고 하니까 근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보면 모든 무기를 다 숙달을 해야 되는 거야. 싹 다. 심지어 적의 무기도 습득을 우리가 어떻게 언제 무슨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대검 쓰는 것도 잘 배워야 되고 어떻게 칼을 쓰는지도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는데 글쎄요. 한국 군 자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엘리어트 파동을 뭐 모르셔도 돼요. 일단 제가 그냥 쭉쭉 그냥 선 끄은 거야. 그냥 지 꼴리는 대로. 1파, 2파. 그러니까 1파동이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이 내려갔을 때 파동이 여기 최저점에 맞으면 그 파동은 파동이 아닌 거예요. 그 무슨 파동, 무슨 법칙론이 있는데, 그거 뭐, 이름은 뭐, 나중에 박경철 선생님 가셔서 보시고, 1파 올라갔다가 2파 내려가고, 그 다음에 3파가 또 올라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4파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짝수파가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1파, 3파 올라가고, 그 다음에 5파 올라간다. 5파가 올라가는데, 5파가 엘리어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마지막 상승 파동이다. 근데 이 상승 파동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지금 다시 일봉으로 돌았을 때,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1파 올라가고 2파 내려오고 그 다음에 3파 다시 올라가고 4파 지금 내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5파 올라가는 그거 있는데 지금 지그재그 패턴으로 올라가서 3파 꼭대기에 왔다가 약간 위로 가서 3파 약간 위로 갔다가 다시 약간 이렇게 내려가죠.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미신일 수도 있는 저의 그런 소설입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결국 만약에 이게 진짜 제가 꺼놓은 파동이 맞다면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초보이기 때문에 저도 맞다면 이게 65,000불 아까 그때 그 최고점이었던 3파의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신호가 있다면 80,000불, 70,000불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냥 그 소설이에요, 소설. 70K, 80K 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아마 그 업비트 기준으로는 아마 진짜 한국 돈으로 1억 찍을 수 있다, 이번 불장에서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진짜로 투자를 만약에 그러니까 단기 투자를 하신다면 뭐 제가 뭐 할 말 없는데, 장기 투자를 저같이 좀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고 그렇다면 글쎄요,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평선에 이렇게 진짜 이 어마무시하게 내려올 때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뭐 무섭다고 발발발 기고 그럴 때 RSI가 30 지금 34고 이때가 거의 30에 30. 이럴 때 삼삼하게 사는 거야. RSI가 삼삼할 때 한번 이렇게 쓱 사주고, 그때 뭐 몰빵을 치라는 게 아니고 그때 살짝 들어가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 있으면 이거를 3분의 1만 들어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삼삼하게 내 시드가 아니고 내 남은 현금 중에서 뭐 3분의 1 정도는 이때 살만하다. 그리고 기다렸다가 또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가만히 있다가 그만 즐겨요. 그때 치킨 사 먹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이평선에 또 가까울 때 이럴 때 또 한번 사주고, 너 또 너무 내려왔잖아. 내가 딱 봐도 이평선 봤을 때 너무 내려왔잖아요. 일단 한번 사주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통 언제 사는지. 그렇게 사고, 또 이 50일 이평선 밑에 또 지하실 벙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00일 이동 평균선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때 내 남은 현금의 한 10분의 1, 10%만 사주고 200일 밑으로 너무 많이 떨어졌을 때 진짜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떨어졌다. 그럴 때 모두가 벌벌벌 맞떨고 막 트위터에서 장기 투자하신 분들도 야 이거 시즌 종료 아닌가. 그럴 때 시즌 종료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이렇게 이 장대한 스케일로 그 인류의 5,000년 역사를 얘기를 했잖아. 우리 동양 손자부터 해가지고 유비 간우 나오고 저기 아담 스미스 나오고 저기 또 중동의 중동 아라비아 숫자를 파스칼이 어떻게 들여왔고 제가 왜 이렇게 장대한 얘기를 했을까? 어차피 지나가는 풍파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여러분 글쎄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 믿어야 돼요, 비트코인은. 왜냐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종이다. 새로운
종족이다. 완전히 제로 투 원의 기술이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그 네트워크 효과를 빵빵하게 받고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근데 저를 비트코인 맥시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맥시멀리스트, 그러니까 맥시멈하게 모든 걸 가져가자 이런 말씀보다는 옵티멀하게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진짜 존중을 하고 존경하지만 그 외에 시도되는 다른 프로젝트들도 물론 사기 이상한 것들 진짜 많아요. 진짜 사기 치는 애들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같은 것들은 꽤 좋게 보고 있고 저도 조금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더 살 생각인데 한 개 1.5개 이렇게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도 1.5개 저거 뭐냐 솔라나도 1.5개 이렇게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려고 산 거야. 공부하려고 샀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제가 샀을 때가 한 1800불 때 그때 산 거 같아. 그때 사가지고 오르더라고 지가 알아서. 그래가지고 더 사야 돼. 아예 가격이 오르면 사람 마음이 어쩔 수가 없어. 아무튼 이렇게 비트코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200일 이동 평균선에 타치를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금이 있으면 3분의 1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보니까 200일 이동 평균선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진짜 찐바닥은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찐바닥은 항상 제가 주봉을 항상 강조하는 게 50주 평균이 50주입니다. 51이 아니고 200주에 200주 200주 평균을 유심히 봐야 된다. 200주 평균을 이 200주 평균이 지금 기준으로는 17,000불이에요. 진짜로 만약에 진짜로 미친 듯이 떨어진다. 진짜 말도 안 되게 막 이렇게 진짜 완전히 이거는 세상이 종말하듯이 떨어진다. 그러면 맞을 때가 200주인데 비트코인 그러니까 전 BTC를 얘기한 거예요. BTC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에셋 클래스의 등장이라고 보신다면 저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은 여기까지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99%가 없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95% 신뢰 수준으로 200주 평균까지 떨어질 일은 거의 없다. 지금 왜냐하면 시장 자체에 아직 금리를 올린다는 그런 금리 테이퍼링을 한다고 했는데 금리를 올린다 그런 것도 아직 없고 그렇게 걱정할 그런 거리가 지금 있는가 지금 당장 중국이 진짜 타이완을 진짜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친 척하고 무력으로 진짜 타이완에 들어가고 그러면 심지어 오히려 비트코인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모든 자산을 다 바꾸시고 타이완을 탈출하신다든지 그런 포트피플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타이완 분들이 돈이 많잖아요. 타이완이 또 잘 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1세계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때 수혜를 받고 또 점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고 그냥 가봐야 알죠. 아무튼 진짜 찐 바닥은 200주 평균이고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새로운 에셋 클래스, 새로운 종의 등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주 평균에서 저는 제가 레버리지를 안 좋아한다 했는데 마켓 투 마켓 레버리지를 특히 안 좋아하는데 200주 평균에 닿는다. 진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이거 인생에 한 번 오는 기회다. 200주 평균. 그럴 때 저는 진짜 테슬라고 뭐고 싹 다 팔고 제가 거의 진짜 몇 달 전부터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주 평균에 닿으면 모든 걸 다 팔고 저는 그 비트코인 몰빵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 위기 같은 게 와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게 안 오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없어. 이때 진짜 모든 한을 다 내가 여태껏 비트코인을 몰라봤던 그 모든 한을 다 풀어서 들어간다. 들어갈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때 또 가봐야 또 알죠, 어떻게 될지.
지금 생각은 그렇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래도 1파, 2파, 3파, 4파 내려갔다가 5파 올라갔다가 아직 5파가 어떻게 보면 3파의 끄트머리밖에 못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의 좀 지그재그 패턴을 좀 보여주고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다. 여러분, 확정적으로 사고하시면 안 되고 확률적으로 사고하셔야 돼요. 확률적으로. 차트를 보는 것도 확정적으로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제가 비트코인 버거나님을 좋아하는 게 올라갈 때는 내려갈 생각을 하시고 내려갈 때는 올라갈 그런 좀 확률적인 생각을 하시더라고. 확실히 모든 분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진짜. 비트코인 버거나님한테 저는 차트 보는 법을 진짜 많이 배우는데, 차트뿐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성공하는 투자자 또는 삶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의, 제가 홍석천 그 개그맨이 아니고 배우 계시잖아요, 그 연예인 홍석천 그분께서 그 형님이 형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는 50대인 줄 몰랐어요. 홍성철 님이 너무 동안이셔가지고 그 신사임당님 채널에 나왔는데, 주원규님 거기 채널에서 나오셨을 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10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그 중에 3개가 잘 된다. 그러니까 30%가 잘 된다는 거죠. 3분의 1. 확률적인 사고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성공적으로 이루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확률적으로 사고를 해요. 확정적으로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야 이거 하면 무조건 대박이야, 이런 로또 마인드가 아니고 확정적이 아닌 확률적 사고. 그래서 확률적으로 사고하셔야 된다 말씀을 또 강조를 드려요. 또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진짜 잔소리 같은 얘기해서 미안한데, 아무튼 이렇게 떨어졌을 때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그재그 패턴으로 뚫고 올라간다에 저는 한 60% 정도의 확률이 있고, 한 20%의 확률로 그냥 뭐 이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빌빌 길 거다. 그러다가 떨어질 거다. 아니면 진짜 10%의 확률로 그냥 뭐 미친 듯이 떨어질.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또 여러분. 이게 투자하는 게 주식도 그렇고 차트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개미도 있지만 기관이라든지 또 이렇게 큰 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이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이상한 게 있어서, 진짜 우리가 모르는 그런 내부자 정보가 있어서 야 이 회사는 망할 거야,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심지어 비트코인은 내부자 정보도 없어요. 비트코인 회사가 아니니까. 그게 제가 참 주식 투자만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좀 권유를 드리는 건데, 왜 비트코인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무리 개미가 날고 기어도 그 안에 회사에 있는 그 사람들은 못 이겨요. 내부자들은. 그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내부자 거래를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을 거야. 그냥 오늘 회의실에 딱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사는 거야. 그 내부자 거래 그런 거는 규제를 한다는 게 물론 해야 되겠지만 엄청 힘들거든. 그게 인간된 도의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업 총수야. 그리고 내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한테 기뜸이라도 안 주겠어요. 뭐 실적이 안 좋거나 그러면 조심해야 됩니다. 내부자 거래는. 아무튼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미친 듯이 오르는 것도 없어요. 항상 이렇게 파동을 일으키면서 물리학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 가격도 파동이 있다. 여러분, 가격은 입자일까요? 파동일까요? 가격은 여러분 입자이면서도 파동인 빛의 성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입자라는 얘기는 이게 하나하나가 그 가격을 가졌다는 소리지만, 파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또 이게 또 파동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또 길게 봤을 때는 파동이 있더라. 우리가 그 빛이 뭔가, 그러니까 그 돈 말할 때 그 빛 말고 그 치읓 발음 빛, light. 이거에 대한 역사도 진짜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뉴턴 이전에는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빛은 뭐 그냥 입자다.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또 입자라고 했고, 그다음 뉴턴이 또 입자라고 증명을 하고 그랬는데, 또 나중에 또 다른 과학자들이 나와서 야 빛은 파동이야. 봐봐, 슬리트 실험 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런 빛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가격도 빛이랑 비슷하다.
파동을 그리면서 저 올라갈 확률이 60%.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맞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빌빌 기다가 내려갈 확률 한 40%. 뭐 그렇게 크게 봤을 때 그렇고 뭐 블랙스완은 있으니까 블랙스완이 1%의 확률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친듯이 그냥 미친듯이 200주 평균에 간다. 미친듯이 뭔 이유인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정말 그 1%의 확률로 1%의 확률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정말 작은 퍼센테이지 한 5% 미만의 확률로 시즌 종료가 나올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볼 때 아직도 좀 건강한 조정의 그런 중간에 있다. 저는 그래요. 한번 이 현상을, 이 비트코인이라는 현상을 한번 인류 문명사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셔서 화폐 역사, 그리고 인류가 걸어온 특히 동양 철학 그리고 서양 철학의 그런 근본 뿌리들을 또 탐구를 해보면서, 그 서양 철학의 저는 근본 뿌리, 특히 근대 서양 철학의 근본 뿌리는 아담 스미스다. 아담 스미스의 특히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제학적인 그런 거시 경제학적이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긴 한데, 저는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정말 추천을 많이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찰스 다윈의 또 종의 기원이라든지 또 찰스 다윈의 그런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찰스 다윈의 책을 직접 읽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책들이 있거든요. 찰스 다윈의 그런 사상을 잘 설명하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찰스 다윈은 그냥 찰스 다윈으로 읽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찰스 다윈의 그 빅토리안식 영어로 진짜 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마치 저처럼 막 말을 길게 하는데 재밌어요. 찰스 다윈이 진짜 OCD구나. 이분도 아마 지금 태어났었으면 아마 컴쟁이가 됐을 거다. 컴퓨터쟁이가. 그랬던 인상을 많이 받았고,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살아남기 시리즈 이런 걸 정말 좋아했는데, 그 살아남기 시리즈 참 재밌어요. 특히 그 비글이라는 그 탐사선을 탔죠. 그 젊은 시절에 대학원생 시절에 탔는데 찰스 다윈이 그때 얘기가 너무 재밌어요. 갈라파고스 가가지고 막 이렇게요. 자기가 무슨 조개 껍데기를 봤는데, 야, 이 조개 껍데기가 다르구나,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자기 옛날 얘기도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원래 가족들을 위해서 자서전 비스무리한 걸 썼대. 자기 그런 거 생각을. 근데 그게 또 정말 저는 재밌더라고. 그다음에 동양 쪽으로 넘어오면 손자의 손자병법, 불태라는 사상을 제가 강조를 드리잖아요. 위태로우면 안 된다. 신전론 강조하고 신중하게 전쟁을 치러야 된다. 저는 그 두 사상이, 불태 그리고 신전론이 정말로 투자할 때 용이하다.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 위태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은 일할 수 있는데 위태로우면 안 된다. 내 삶이 위태로우면 안 되니까 내 삶이 위태롭지 않은 만큼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온전하게 보존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하방이 막혀 있고 상방이 뻥 뚫려 있는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투자에만, 그런 전투에만 임해야 된다. 신전론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건순 작가님의 책이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손자병법 그 자체도 사면 물론 좋겠지만, 어차피 또 이렇게 밑에 보면 주석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자병법은 임건순 작가님의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댄 브라운의 소설을 읽고 있다고 했죠. 댄 브라운의 오리진이라는 그 공상과학 소설,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와요. 거기 약간 일론 머스크 얘기도 나와서, 뭐 일론 머스크가 아무튼 그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테슬라 X 나오고 그래. 아무튼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여보, 이 역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면 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차트도 안 봐요 거의. 지금 그냥 또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트위터 커뮤니티를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잘 가시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육성으로 또 남겨놓아야 또 저도 나중에 혹시나가 아니고 원래 힘든 시기는 계속 오니까 그때 또 웃으면서 또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또 주말인데 또 주말도 다들 또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